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가족 욕설 녹음 파일과 정청래 의원이 부른 이 불교계 반발에 당내 갈등도 불거지는 등 내후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속인의 캠프 연루 의혹과 홍준표 의원의 전략공천 요구 논란에 이르기까지 암초를 만났지만 지지율 반등의 자강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선 45일을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의혹과 논란을 집중 제기하면서 빈틈을 파고드는 상황입니다. 알박기 인사로 논란이 됐던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례적인 내부 반발에 부딪혀 결국 사퇴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외부 인사를 검사장으로 임용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 이 30%대 이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내용 저희가 한 3주, 4주 연속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보면 아마 명확히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30%대에서 40%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이 대외적으로 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같은 방침 자체가 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어떤 인식을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시끄러워오르는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 아니라 40% 돌파를 위한 비등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든크로스까지 올랐던 이재명 후보 지지율 지금 서울동 수도권에서 다시 10%포인트 차이로 빠지고 있고요. 20대 남성의 지지가 지금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 쪽으로 또 다시 기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자웅 차장님 보면은 이 지지율 답보 상황에 대해서 좀 다들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심이 제일 큰 건 아마 이재명 후보일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뭐 당 내부 의원들이 있는 이 SNS에 뭐 이런 관련된 글도 올리고 또 제가 들어도 뭐 공보단이나 이런 곳에 이 이슈가 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상당히 큰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 수행 지지도로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여전히 40%대를 지금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도 후보 지지가 못 미치고 있다. 그만큼 이 여당 지지층이 총결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하나의 방증이고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한참 불거졌던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도 자력으로 40%를 못 넘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 악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이슈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당선권에 근접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이 정권 재창출에 상당히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이재명 후보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요 감정적인 메시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저 나쁜 놈 그냥 없는 것도 지어내가지고 계속 비난을 하니까 제가 무슨 악마가 됐어요. 제가 악마처럼 보입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이재명이 보니까 흉악한 사람이 아니더라. 욕했다는데 보니까 다 엄마 때문에 그랬다더라.
네, 최근에 이제 이 후보의 일정을 보면은 예전에는 뭐 농담도 많이 하고 좀 가볍게 다가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줄고 농담도 줄고 다소 지친 기색도 보인다라고 해요, 교수님. 사실 메시지 저희가 같이 들었지만은 굉장히 읍소형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지층에 이런 게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40%의 어떤 지지들을 못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3대 때부터 계속해서 50일 전에 넘은 사람이 단 한 명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전 후보죠. 당시 후보만 40% 넘어갔고 김영삼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30대 중후반을 지금 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윤 후보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김건희 씨 이제 녹취록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빠질 당시에 사실은 40%를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고비고비 사실은 좀 발목을 잡는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의 도박 문제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이 그거를 좀 막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요구거든요. 여전히 그게 한 5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가름막을 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 정권 교체가 왜 요구되고 있느냐라고 보면 현 정부에서 가장 이제 실책으로 이제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인사 문제라든가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사실상 이 후보가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사실상 이제 국민들에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40%는 어느 순간에 가면 넘어갈 수 있다. 한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 계속 뭐 김광석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어떤 이런 문제들, 뭐 정책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 이재명 후보가 넘고 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관점의 차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아직 이제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과 함께 이 정권 교체와 관련된 지지율도 저희가 추후에 방송 관련해서 이 게시판에 이 지지율 관련된 내용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선에 만약에 진다면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갈 것 같다.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탄압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한 게 있나 가혹하게 먼지를 털어도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님, 마지막에 그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는 그 목소리에서 정말 뭔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전략적인 측면일지 잘 모르겠지만 절박한 호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성 공격 안 하기로 하고 정책 공약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해왔었는데 검찰 공화국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이거 특검이 되거나요. 아니면 이제 대장동 비리 수사를 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감옥 갈 수도 있죠. 근데 죄가 없이 감옥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게 법치가 그럼 더 후퇴해서 더 이게 퇴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는 조금씩 발전 강화되어 온 거예요. 따라서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교도소 가는 이 정도의 법치 수준은 아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검찰 공화국 하는데 지금 이게 교도소를 검사만 보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구속영장을 하려면 모든 걸 사법부에서 다 심사해서 영장도 발부하죠. 그다음에 재판도 최종적으로 1, 2, 3심은 법원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검찰이고 검사가 돼서 검사가 마음대로 없는 죄를 대선 후보를 엮어서 그 교도소 보내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대통령 후보를 떠나서 변호사로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양해하시겠지만 이 개인적 추론에 의해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 죄 없어도 감옥에 갈 것 같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비판 글들이 야권에서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나 준비한 거를 좀 같이 보여드리면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죄만 들어서 감옥 보낼 사람 이재명 후보다라면서 어떤 친형과의 갈등을 사례로 들어서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요?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있어요. 왜 근거가 그러냐면 있다. 네.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뭐라고 이제 녹취록에 나오냐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전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네. 안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구속을 시켰다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그런 워딩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다른 얘기가 있죠. 지금 불편하게 기사를 실는 어떤 기자들이 내가 청와대 가면 가만 안 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정대택 씨라고 있어요. 이제 윤 후보의 장모와 소송 중인 분인데 이분이 국감에 이제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실 후보가 안 된 상황에서도 그 당시 후보가 안 됐었습니다. 경선 중이었는데도 그 정도로 국회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통제력을 발휘하고 구속을 시키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있었고 또 미래에도 있을 수 있다는 지금 얘기들이 본인의 입에서 부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윤 후보에게 뭔가 비판적인 어떤 언사를 하거나 뭐 이렇다 그러면 그것이 보복으로 이어진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정치가 몇십 년 전에 어떤 군부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후보가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들의 발언이니까요. 후보들 발언 관련해서는 저희 패널들께서도 이 개인적인 입장을 많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구정 차장께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취재 오래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대선판 관련해서. 네네. 이런 검찰공화국 내용으로 공세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개인의 또는 선대위 내부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좀 증폭이 돼 있는 것이 저렇게 표현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의 얘기는 자신의 어떤 패배를 기정사실로 전제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지게 되면 없는 죄도 덮어씌워서 나를 감옥에 보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민주당을 지지해왔고 또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총 결집을 해서 우리가 당선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위기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얘기였는데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대장동 사건이 완결된 사건이 아니거든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지금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과연 이재명 후보가 완전 무결한 그 관계가 없느냐, 이것은 아직 일반 국민들의 이 상식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본인으로서야 이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층을 총 결집시키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지만 중도층 이 국민들이 봤을 네. 때는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될 만한 일인가, 이것이 지금 사생 결단을 나는 어떤 판단의 문제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왜 저렇게 죽고 사는 문제로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이제 부정적인 또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이재명 후보의 강한 발언이 오히려 좀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식의 어떤 발현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주시고 또 중도층은 약간 오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관욱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좀 있으실 그러니까 이 것 같아요.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렇게 감옥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2008년 선거에서 지고 나서 2007년에 민주당이 지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수사가 들어가고 검찰들이 거의 구속 직전까지 갔던 것들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건 본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누구든 윤석열 후보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당할 수 있다. 누구든. 뭐 이런 어떤 해석이 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또 하나 갈등을 짚어볼 게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촉발한 불교계와의 갈등까지 불거졌는데요. 한번 어떤 발언 때문인지 들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저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도 계속 사과를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 근데 이 대선 전에 종교계와 척을 지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두 가지 잘못을 했다 봐요. 네. 첫째는 이제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거든요. 봉이 김선달과 관련한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공수편매, 공이라는 게 공공할 때 물 숫자거든요. 이 말은 이제 공공의 물, 대동강물을 팔았을 때 편이라는 게 편취하다 할 때 사기 친다는 겁니다. 매는 팔매자잖아요. 결국 이제 대동강물을 사기쳐서 팔아먹었다. 이게 봉이 김선달이거든요. 공수편매. 그럼 이게 불교계가 과연 이게 그 공공의 문화재를 사기치가지고 이게 그 팔아먹느냐? 네. 그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저는 봉이 김선달처럼 불교계를 사기꾼에 비유한 이게 첫째 잘못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잘못을 하면 이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본인은 불교계에서 출당을 요구하는데 계속 이게 그 불교계를 비꼬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이핵관이 찾아와서 출당 요구했다. 이핵관에게 윤핵관에서 빌려오는 게 비꼬는 발언이고 본인은 평생 이게 출당과 이혼 안 한다. 이게 이혼하고 출당이 같은 차원의 문제입니까? 누가 이게 정청래 의원 보고 이혼을 요구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불교계를 자극하는 거, 이게 진심 어린 사과나 책임지는 행동이 없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더 불교계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불교계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종교적 편향성에 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계사에서 모여서 이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아마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이 참가하려고 했지만 참가가 불허가 돼서 아마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계가 그만큼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서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핵관 논란을 정청래 의원이 이제 자처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핵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SNS를 본인이 올려서 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도 윤석열 후보의 그 핵심 관계자를 지칭하는 이핵관이 있다라는 식으로 논란을 좀 자초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핵관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보고 또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솔직히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신에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후사 하잖아요. 네. 지금만큼 선당후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이렇게 소설 아니면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 이거 대사 같기도 한데요. 구장 차장께 좀 여쭤볼게요.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불교계도 이렇게 크게 좀 화를 입고 있고 또 이렇게 이핵관 논란에 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친이하면 이전에는 국민의힘계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제 친문 친이가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런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청래 의원 하면 민주당을 이제 오랫동안 지지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당시에 이제 야당과의 어떤 선명한 투쟁에서 상당히 또 언변도 좋고 또 굉장히 이제 행동도 열심히 하는 민주당의 어떤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어떤 발언으로 촉발된 어떤 불교계와의 갈등, 이 불심을 얻어야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인 이 지지층을 얻을 수 있는데 불교도들이 또 수가 상당히 많고 결집력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집력이 높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어떤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이 영남 지역에 이게 불교 신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불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불심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이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의 어떤 대선 승리 또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높은 지지율 이걸 바라는 이 당원들은 정청래 의원이 좀 거취를 표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본인은 오히려 나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의 출당을 요구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대선 국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좀 부각을 시켰거든요. 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뭐 그걸 얘기한 것이 지금 조응천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주변 의원을 얘기했지만 조 의원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많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청래 의원이 결단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이 친문 친위 논란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친문 친위 원팀이 된 줄 알았는데 뭐 언론에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원팀 문제는 국민의힘 내에서만 좀 많이 이슈가 된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문 친위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소멸이 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판에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권을 이제 재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결속을 시간이 갈수록 할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불교계 관련해서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좀 무리를 일으켜서 사실은 후보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위기가 기회일 수 있고 이렇게 내부에 크게 뭐 위기가 있을 때 이걸 후보가 어떻게 다잡고 통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뭐 이 지지율 상승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좋은 징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 관련 이 형수 욕설 파일이 공개돼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친인척 비리 때문이었다라면서 좀 국민 여러분께서 사건 전후의 맥락을 살펴봐달라고 재차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 얘기는 좀 그만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변호사님 뭐 앞으로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그 죽은 분은 말이 없어요. 이 말은 이게 고인은 변명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해도 되는가? 돌아가신 이게 고인이 어떻게 뭐 시정에 계속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면 그럼 이게 고인은 어떻게 반론권을 행사합니까?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선대위에서 고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고인은 반론권 행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점에서 부적절하고요. 현재 그 장영하 변호사 측에서는 고인에 대해서 이런 비난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 있잖아요. 네. 죽은 분에 대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은 이제 이거 친고죄거든요. 이 말은 이제 유족이 박인복 씨 있잖아요, 형수. 유족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됩니다. 근데 아마 유족하고 장영하 변호사 측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고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이게 지켜봐야 되고 저는 정확하게 팩트를 해야지 이렇게 너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민주당 선대위도 제3자 아닙니까? 제3자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다 봅니다. 이게 보면 스스로 자신의 논란까지 꺼내서 언급할 정도입니다. 뭐 집안 얘기 그만하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 김관욱 교수님, 밥상 민심, 그러니까 설 연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밥상 민심에 혹시 이 얘기가 화두가 될까? 이게 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16년인가요?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모든 부분을 다 들어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그렇죠. 얘기를 들어봐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사실상 왜 욕설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거기에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 의하면 사실 형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장면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제 촉구하는 것이고 어쨌든 욕설에 대한 부분은 사과를 지금 하고 굉장히 이제 미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저자세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민심이 뭐 이걸로 다시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에서는 이 박스권 지지율에 갇힌 이재명 후보에게 산적한 과제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저는 국회의원 부인만 돼도 저는 이걸 공개하는 게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김건희 씨는 대통령 후보 부인이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MBC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을 방송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방송 예고를 하긴 했지만 방송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만큼 큰 파장이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기사화돼서도 많은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녹취록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라는 이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인가요? 이제 방송을 하겠다 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대다수 내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공적인 인물로 봤기 때문에 이 방송 범위를 좀 넓게 허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가처분을 대부분 이제 기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줄리와 관련된 부분을 방송을 해도 좋다라고 허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전부터 언론 관련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으니까 줄리였느냐 줄리가 아니었느냐를 두고 나눈 대화까지는 얼마든지 그 방송을 해도 좋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가족이라든지 어떤 이 가족과 관련된 사적 내용에 대해서는 네. 그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제한적인 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네. 이제 그만큼 MBC의 지난주 그 방송이 상당히 높은 시청률로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만 그것이 꼭 김건희 씨나 아니면 이 윤석열 후보에게 큰 어떤 데미지를 이 치명적인 어떤 지지율 하락을 가져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방송은 이제 후속 보도 아닙니까? 이런 후속 보도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히 이 재량권을 주고 그러면 방송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재량권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MBC의 첫 번째 이 녹취록 공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한 팬카페 회원 수가 늘었고요. 이에 대응하는 맞불 성격으로 이 김혜경 씨의 팬카페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쯤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 나머지 녹취록을 공개한다라고 해서요, 교수님. 네.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지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았죠. 그런데 사실 기대치가 높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기자랑 후보 부인이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히려 후보에 대한 어떤 자랑, 장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거리가 있지만 사실상 미투 같은 경우도 맞잖아요. 이거를 이 돈을 안 줘서 미투가 발생한 거다. 이거는 사실은 여성으로서 조금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 네. 이걸 보도를 합니다. 홍콩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미 이제 해외에 나가서 대통령 후보 부인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방이 문제가 아니고 한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저는 그렇지만 이 안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경악스러운 얘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저거 내가 청와대 가면 가만 안 둔다. 이거는 언론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하는 거잖아요. 이건 협박성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보면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후보 부인으로서 왜 등판을 안 하느냐, 왜 유세를 안 하느냐, 이럴 때 뭐라 그랬냐면 윤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나 선거 나갈 때 이혼하고 나가라. 정치에 우리 와이프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녹취를 들어보면 이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거는 윤 후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본인이 얘기를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아니었습니까? 당에서도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당에서도 이 사업이 바빠서 등판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저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면 그것이 맞는 얘기냐라는 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지난주에 MBC의 어떤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탐사 보도를 지향하는 채널에서 탐사 보도 내용을 좀 기대를 했는데 너무 이 녹취록 내용만 푼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이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보거나 아마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또 보내드릴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씨와 이 무속인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연루가 돼 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보도를 좀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무근이니까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녹취록을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일부 보면 김건희 씨가 이제 뭐 무속이나 다른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 또 이게 다른 부분에서 보면 본인은 이게 구설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무속을 믿지 않는 이런 게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게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지 일부만 딱 떼가지고 터는 거 그런 걸 악마의 편집이라 하거든요. 아, 이것 또한 앞뒤 행간이 다 중요하다. 예, 네. 전체적으로 오히려 이게 무속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의 녹취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씨 녹취 중에. 그러니까 앞에 것만 딱 잘라서 보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녹취를 듣다 보면 뭐 모든 윤석열 후보 행보에 뭐 무정선임이나 또 이게 어떤 법사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저희가 너무 이게 자꾸 이게 이상하게 무속적으로 몰아가지만 재미로도 저희가 이게 전 국민들 중에 연초에 보면 토정비결을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이게 결혼할 때 지금도 사주팔자나게 궁합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이게 주역으로 점치는 분도 있습니다. 재미로 이게 의견 들어볼 수도 있고 또 스님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스님이 꼭 또 조계종이 아니면 꼭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여러 이게 종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일부만 극히 떼가지고 악마적인 편집에서 마치 이게 무속에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전의 팩트가 안 맞거든요. 지금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가 무속에 좌우되고 어떤 결정 내린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없다 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녹취록에 대해서 무속으로 공개하는 지나치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네, 관련해서 MBC는 오늘 저녁 후속 보도는 안 하기로 했지만요. 어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조금 더 공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한 점술가의 얘기를 이제 하면서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검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팔자다 해서 검사도 그분 때문에 됐다 뭐 이런 추가적인 내용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런 무속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무속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공적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속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근데 그거는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속은 좀 뭐라고 하기로 해서 저는 무속인들 섭섭하실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그래서 길흉하복을 점쳐보고 싶은데 그 개인들이 하는 거에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공적 영역에 들어올 경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길흉화복을 점쳐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 네. 공적 영역에 들어오는 게 정말 문제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부처장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비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선대위가 저런 공적 영역의 무속의 힘을 빌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것을 어떤 증언이나 증거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다라면 저는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김건희 씨 얘기, 그러니까 뭐 자신이 경험했던 거, 자신이 어떤 판단했던 거, 옛날 얘기를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확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정치부, 그러니까 이제 국회나 네. 이 선거 취재하면서 어느 대선 후보도 무속 얘기 안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합리적으로 자기가 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항상 무속의 힘을 빌어요. 누가 용한 사람을 만났더니 뭐 이번에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힘까지도 끌어들여서 자신이 어떤 당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속인의 예언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유권자인 국민이 투표장에서 한 표 한 표를 기표를 한 모든 것이 모여서 그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무속인의 뭐 예언 때문에 당락됐다. 이것은 그 무속인이 자신의 어떤 상업적인 어떤 영리 추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무속 논란은 김건희 씨를 공격하는 소재로는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지만 네. 이것이 여야 대선의 어떤 중요한 쟁점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는 이유로 삼기에는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 윤 후보의 이 손바닥 왕자 논란도 여기에 좀 결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민주당 입장을 한번 볼까요? 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네 할머니가 써준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혹시
그 캠프 연루설이 잃었던 건진법사가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검찰 거기에다 무당까지 이렇게 칼춤을 추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글도 올렸고 추미애 전 장관도 이 국민의힘 언론 탄압 멈추라 이러면서 이 무속과 관련된 프레임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김광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무속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무속이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근거 없는 프레임 걸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회성이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비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거의 시작은 왕자잖아요. 제가 그걸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번 토론회 때 몇 번에 걸쳐서 이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또 이게 안 지어줘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왕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이하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토론장에 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건진법사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아까 공적 영역에서 이것이 작용을 안 하면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분이 캠프에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캠프에 참여하는 인사에 대한 면접을 이분이 이제 수행을 했다는 거죠. 공적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김건희 씨 녹취록을 보면 내가 바쁘면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도사들을 만나지 내가 왜 나이트를 가느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제 이제 MBC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윤 후보예요. 윤 후보가 20대 때부터 이런 이 무속인의 이 조언이죠. 조언을 계속 들어서 사실상 지금의 어떤 인생 행보를 그려왔다. 뭐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돼서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이분의 도움을 또 안 받으리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증의 대상이다. 무속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지도자로서 검증을 받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최근에 연일 이런 논란들로 시끌시끌했지만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봤을 때 그렇게 급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지율 한번 같이 보시면요. 초접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4%고요. 윤석열 후보 33%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 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윤 후보에게 등을 돌려서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안 후보에게 잠시 묶여 있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다라는 건데요.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네. 동의하고요.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지지율이 복원되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두 번 갈등이 크게 있었잖아요. 근데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공약도 같이 내고 하면서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회복됐다. 네. 이게 첫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중요한 게 안철수 부분이죠.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 이제 처음에는 일시 김건희 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윤석열 후보에게 좀 실망하고 이제 떠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 측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지지율이 많이 차이 났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중도에 이념적으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일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도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권 교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그래 봤을 때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뉴턴해 온 이런 분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접전이 되는 거고 네. 따라서 그 분석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구장훈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런 서정 변호사님의 추세 분석이 맞다면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서는 네. 일부 그 지지율 탄력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자강론 단일화 없이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렇게 자강론을 펼 수 있는 근거는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대선 후보가 돼서 정치 초보 윤석열이 과연 대선을 잘 치러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뭔가 선수들이 필요하다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뭐 김한길 전 대표, 뭐 김병준 전 위원장 네. 이런 분들이 포진해서 메모드급 선대위를 꾸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협화음을 냈고 그런 선대위 해체 이후에 굉장히 단출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지지율을
회복한 것으로 봐서는 네. 이제 윤석열을 앞세워서도 우리가 이 본선에서 한번 이겨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은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어느 정도 좀 충족을 했지만 충분 조건이 되려면 자력으로 40%를 넘거나 아니면 50%에 근접한 지지율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10몇 %의 표가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로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산된 표를 어떻게 윤석열 한 사람으로 집중시킬 거냐. 이게 단일화라는 어떤 이벤트 없이도 가능할 거냐. 그러려면 지금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설 민심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자각론을 펴고 있는 거고요. 혹시 있을지를 모르는 단일화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면 더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고도의 선거 전략이 숨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윤석열 후보의 자각론이 조금씩 분위기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원팀이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인지 이제 홍준표 의원과 회동도 하고 한 목소리를 내보려고 했지만 이 전략공천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열음이 오히려 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 회동 이후에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윤 후보를 겨냥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뭐 청년의 꿈에도 면후심흑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올라온 글들을 좀 보면요. 윤핵관들이 출동해서 차라리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 편할 텐데 뭐 내 말로는 못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일 이어지는 홍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윤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가 설 직전인데 혹시 배우자께서 캠프를 하실 녹취록 관련 부장선언 같은 것도 좀 나올지 궁금합니다. 글쎄, 아직은 뭐 계획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논평할 게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부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듣지 못했다라는 말과 함께, 그러니까 홍 의원의 어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 딱히 맞대응은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이제 홍 의원이 쭉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윤핵관은 정말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만 윤 후보를 직접 겨냥은 하진 않아서 아직은 두 사람이 좀 함께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들도 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옛날에 그 95년에 그 홍준표 의원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이제 이거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모래시계 검사로서 압박, 실수한다는 게 압박에 굴하지 않고 수사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홍준표 의원은 엄청난 실수, 잘못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분의 별명이 홍의 장군이에요. 홍의 장군, 최초의 의병장 홍의 장군이 큰 공을 세우고 나중에 어떤 자리를 탐하거나 이권을 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 정권 교체 보수 국민들의 염원이 있는데 이런 지도자가 본인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 자리를 탐하는 이거는 정말 저는 잘못됐다 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로의 최재형 감사원장을 추천하는 거는 그건 어차피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으니까 최재형 원장도 거론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대구에 중남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 공천만 되면 당선이 거의 가능한 보수의 텃밭이라고 많이 불렸던 곳이죠. 거기에 수성구청장을 하고 본인의 측근이라고 이진훈 구청장 출신 있잖아요. 이분을 전략 공천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번 공천에 국민의힘이 선거에 망한 게 뭐예요? 공천 잘못 아닙니까? 돌려막기라든지. 근데 수성구에서 활동하신 본인의 측근을 중남구에 전략 공천해달라. 그럼 이게 중남구에 뛰고 있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다른 지역은 당원들이 또는 국민이 여론조사로 이게 하기로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홍준표 의원이 정말 본인 정치를 위해서 잘못 이게 그 전략 공천을 요구한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권영세 본부장이 비판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게 저는 원팀이 돼서 정권 교체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득실을 본 사람은 누군지 이 논란에서요. 홍준표 의원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손해를 봤죠.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력의 부재가 이제 완전히 드러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원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빅스피커예요. 굉장히 이 목소리
또 그 굉장히 짧은 단어로 뭔가 타격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선거 날까지 계속해서 윤 후보를 이제 타겟을 해서 많은 비판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또 홍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청년층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구태 정치인으로 규정함으로 해서 지금 사실상 매도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얘기를 다 계속 진전을 낼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비공개로 한 거잖아요. 그거를 다 까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의원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협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홍 의원을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실망을 줬다 이렇게 봐야죠. 구자영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소탐 대실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홍준표 의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라는 그다음에 범야권 지지층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바꿔내자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범야권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냐 또는 이렇게 누구냐를 그러니까 두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신과 가까운 측근을 챙기려고 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좀 배신한 정치인,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수성구청장 자신의 측근을 공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직 윤 후보는 그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홍준표 의원이 작은 이익을 챙기려다가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배한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범야권 지지층에게 만약에 생긴다라면 이것은 앞으로 정치인 홍준표의 그 장래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후보 관련 이야기 중심적으로 해봤고요. 오늘 저녁에 공개되는 추가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은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후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함께 여론조사 내용 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 각 후보들이 어떤 일정을 가는지부터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타겟으로 삼고 있느냐, 이것을 일정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가서 이 주택 관련된 공약을 내놓는다고 하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호남 여행 예정돼 있었지만 이 TV 토론 등 준비하고 또 이 생활 밀착형 공약도 오늘 발표를 한다. 뭐 언박싱 데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구정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지금 지지율 격차를 벌려야 되는데 가장 많은 유권자가 포진해 있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잡겠다. 자신이 직접 발로 뛰어서 지지율을 높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또 경기도지사였으니까 본 거지라는 얘기도 생각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지지세를 서울로 확산을 시켜야 이 지지율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제 가성비를 좀 따진 어떤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남에 물론 이제 가서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뭐 1박 2일, 2박 3일 시간을 들여서 갔다 온다 한들 지지율을 크게 높이기에는 상당히 좀 그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을 따져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게 이 TV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토론하는 모습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따진 어떤 행보, 뭐 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일정 행보를 소화하고 있고요. 지금 이 주말이 중요한 이유는 설날 전에 마지막 주말입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게 설날 연휴에 확정된 민심이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코앞에 둔 이 시점의 여론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접전이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입니다. 17%가 나왔어요. 교수님, 지금 이 안 후보에 이어지고 있는 상승세의 원인을 어떤 거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안 후보에게 간 표는 사실상 윤석열 후보 표가 이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거를 합치면 지금 정권 교체 요구하는 그 비율과 유사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는 그 의미를 사실상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은 안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의혹들, 실언들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윤 후보에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분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한다 그래서 더 개선된 세상이 올 것이냐?
라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그러면 차라리 대안적으로 안 후보를 지금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15%를 상회하는 17%. 그런데 저것이 만약 20%를 관통하게 되면 상당히 이 윤 후보와 안 후보 간의 어떤 관계가 네. 뒤바뀔 수 있는 그런 20%가 중요한 그 그렇죠. 지점이거든요.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20%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이건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20% 뚫느냐 마느냐 얘기도 한 2, 3주 정도 계속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안철수 후보가 이 지지점을 뚫지 못하는 어떤 그 박스권에 갇힌 그런 모양새라고 분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캠프 좀 취재를 한번 가봤더니 취재를 직접 하셨군요. 네. 거기에 그 꼭 윤석열 후보에서 넘어온 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낙연 지지하던 표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단일하자 이런 게 여론도 상당히 있었고 가장 많은 여론은 자강을 해야 된다. 끝까지 이게 완주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한다. 이런 이제 여러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 윤석열 후보 측만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은 이제 그 지금 최고 지지율이 17%가 두 번 나왔죠. 갤럽이 2주 연속으로. 근데 한 번 18%는 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비꼬잖아요. 18% 정도는 넘어야 뭐 단일화 의미가 있다. 근데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 상당히 단일화를 갈망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안철수 후보가 저는 한 18은 뚫었어. 20 가까이는 이게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제 생각은 지금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5로 계속 이게 많이 그 공약을 내거든요. 5세계로. 제 생각을 5세계로 이게 그 평가해 보면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55% 정도로 압승합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되고 별도로 놓으면요. 한 5%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긴다. 단일화가 되면 필승 카드지만 단일화가 안 됐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 예측. 생각은 개인 생각. 5가 유행하니까 저도 그렇게 개인 네. 생각을 말한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앞으로 지지율은 제가 보는 시각은 한 20%까지는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의 외동딸이죠.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리 씨가 귀국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딸의 귀국에 맞춰서 안철수 후보도 좀 일정을 조율해서 마중을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네. 이제 거대 양당의 후보가 가족 리스크로 연일 시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안 후보가 이 서리 씨와 같이 활동을 좀 한다면 네. 좀 이런 가족 리스크와는 다른 나는 깨끗한 후보다라는 차별화 전략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 중에 가장 훌륭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딸 서리 씨가 될 수 있죠. 더더군다나 서리 씨가 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분야에서 상당히 큰 그 성과를 냈기 때문에 네. 아마 안철수 후보의 어떤 더딘 이 박스권에 갇힌 10% 중반의 지지율을 뭐 20%까지 끌어올리는데 서리 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말 그대로 가족의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이 가족의 어떤 이제 장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정치력으로 그것이 치환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정치인 안철수, 대선 후보 안철수에게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당은 달랑 3석이거든요. 네. 네. 아니, 나라를 지킬 때도 독수리 오영재 5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3명 가지고는 너무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윤석열로는 도저히 이번 대선 못 치르겠다. 나는 안철수가 대안이다. 이런 의원들이 한두 명씩 만들어져서 두 자리 숫자의 어떤 의석을 가지고 있다라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20%를 넘어서 이 1등까지도 넘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나 홀로 안철수 이런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 한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 가지고 과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불신을 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리 씨 귀국을 계기로 해서 가족의 어떤 이 친화력 능력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정치인 안철수의 정치인 친화력 이런 것도 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일당백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는요, 네네. 모든 것이 표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해도 공약을 현실화하려고 해도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3석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런 이 우려가 의구심을 있다. 돌파하는 것이 이 대선 후보 안철수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데요. 이 후보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후보가 좋아서인가요? 다른 후보가 싫어서인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결과 보시는 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0, 47, 32. 근데 싫어서 35, 46, 64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4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특정 후보가 좋아서 지지한다는 사람이 50%를 웃돌았는데 2030에서는 약 60%가 다른 후보가 싫어서 지지 후보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지 강도가 덜하고 그만큼 중도층, 이 가변적인 지지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후보들이 조금만 더 공략을 하면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이 투표율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투표를 한다면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실제 지지율은 보수표가 일단 좀 숨어있다. 양강구도가 그대로 간다 그런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적어도 한 5% 이상 지금 지지율이 숨어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숨은 보수층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뭐 샤이 윤석열 층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층이 있고, 근데 이런 층이 있다면 샤이 이재명 층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석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후보가 뭐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전략적으로 할 필요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지표에서도 봤지만 그 후보가 좋아서가 지금 이재명 후보는 60%예요. 나머지는 다 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층이 그만큼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덜하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동성이 높다는 거죠. 언제든지 윤 후보나 안 후보에게 치명적 타격이 간다 그러면 다른 후보에게 넘어갈 공산이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지지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아까 표현 드린 대로 많이 다졌다. 그래서 확장력이 오히려 더 있다. 뭐 이렇게 보죠.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후보를 향한 민심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냐? 코로나로 도통 해외를 못 나가서 그런지 오랜만에 듣는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두고 야권에서 임기 말 외유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놀러 간다고 하는 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말이죠. 물론 임기 말까지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정치인이 아닌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나와 다른 시선을 가진 이들에게 너흰 뭐하는 사람들이냐 묻는다는 게 지도자의 덕목입니까? 이왕 이렇게 물으셨으니 건방지지만 제가 감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물었습니까? 매일 수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나가고 싶은 해외 못 나가고 설 명절에 가족들 찾아가는 것도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국민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물었습니까?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월급만으로는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 하나, 방 한 칸 마련 못해 한숨만 쉬는 국민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물었습니까? 북한의 핵실험 재개 소식에 도대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고 앞으로는 뭘 하겠다는 건지 제대로 알 길이 없어 불안하기만 한 국민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물었습니까? 대선이 채 50일도 안 남았는데 아무리 봐도 머리에 남는 건 욕설, 조폭, 무속, 미투 폄훼. 낯뜨거운 논란만 남아 누가 다음 정권을 잡던지 걱정되긴 마찬가지인 국민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물었습니까?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로 전락할까? 미래가 걱정인 청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국민입니다.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가족을 걱정하고 우리 사회를 걱정하고 우리 나라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모두가 똑같은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는 겁니까?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번 정부가 계승을 자처하는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지도자 노무현이 한 말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냐 물으셨습니까? 이런 걱정투성이인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인사 얘기 좀 나눌까 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인사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청와대에서 행해지는 인사인데 논란이 좀 일고 있었습니다. 일단락이 된 듯하지만 그 내용 좀 면밀히 들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기 문제로 논란이 됐던 조혜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요. 그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문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에서 9급 직원 전원 그리고 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지도부가 이 조혜주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 이런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근데 그 사상 초유의 일이죠. 전 직원이 반발해서 철회하는. 네. 근데 이 사태는요, 전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혜주 위원의 잘못이다 이래 봅니다. 네. 첫째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이제 그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임위원을 하고 다시 비상임으로 3년을 더하는 이런 관행이 이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무시한 게 첫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조혜주 위원이 과연 이게 그 문재인 옛날에 대통령 캠프 특보 출신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네. 그동안 이게 선거 관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했습니까? 그동안 이게 여러 가지 뭐 투표 동료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공정성에 계속 대해서. 있긴 있었죠. 네. 예, 그게 저는 두 번째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선거가 민주주의 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관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구성을 보세요. 대통령이 3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3명, 그다음에 국회 3명 중에 여당이 다 하고 야당이 1명 지명하는데 네. 그 1명도 지금 여당이 반대해서 없습니다. 이게 무슨 선거의 공정성이 됩니까? 지금 선관위가 심판입니까? 선수입니까? 지금 이게 야당 추천이 1명도 없어요. 어떻게 전부 여당 추천 다 되는, 이래서 이게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는가?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사표는 결국 수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청와대에서는 이 사표를 반려도 하긴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중립성을 비판한다며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조혜주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그 의미는 민주주의를 반려한 겁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감추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렇게 일각에서 야당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신임 선관위원 임명 과정에서 논란을 줄이려 반려했지만 재차 사의를 표명해서 수용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안정성을 중요시 여겼다는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다시 재임용되는 부분들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캠프 출신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조혜주 위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자신을 공개 지지했던 강경근을 상임위원으로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당원 경력이 있는 이 김용호 그리고 최윤희 등등 이제 사실상 정치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 상임 선거위원으로 사실은 복무를 네.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뭐 이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나온 건 임기가 이 대선과 좀 미묘한 시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45일 남긴 상황에서 또다시 임기를 늘리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이 있었던 것 확실합니다. 자, 구자웅 차장께도 여쭤볼게요. 네. 이 임기
말인데 네. 또 이 공정성 차원에서 임기를 상임위원회 임기를 늘리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선관위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인사권은 어차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이 민의가 수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형태가 어떤 이제 요구였고 그 요구를 사실상 이제 수용하는 모양새였지만 그것은 뭐냐면 어느 조직의 인사권을 행사할 때도 그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어떤 동의가 명시적으로 그것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조직 구성원들이 이 받아들일 만한 그 검증된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임기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장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연장이 되는 것이지 인사권자가 그 임의로 그렇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좋은 선례를 이번에 공정위 이 직원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인사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하나 이슈를 짚어보자면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검사장의 외부 공모를 추진하려다가 반발 속에 결국은 철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중대재해 전문가를 공모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변호사님 수사 라인인 검사장을 이제 외부에서 공모한 거는 워낙 이제 전례가 없던 일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자신의 사람을 심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선관위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제가 이제 96년부터 변호사하면서 법조를 봤는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이게 법무부나 검찰이 외부 공모할 때는 주로 이제 어떤 부서냐면 예를 들어 이제 감찰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정책 있잖아요, 인권 이런 경우는 외부 공모를 합니다. 근데 정통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장을 외부에 공모한다? 이 중대재해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수사 전문가, 수사를 하는 게 검사장을 외부의 민변이라든지 변호사 중에서 갑자기 채용하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고 결국 저는 박범계 장관이 아마 본인과 친분이 있는 민변이라든지 이런 변호사를 채용할 의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앙선관위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3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과 이 국회가 추천한 2명 등 8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야당은 1명인데 8명 정정합니다. 네네, 정정을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자 마지막 순서에서는 각종 인사 관련 논란 짚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 화요일이죠.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등 현황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또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에선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목요일에 나옵니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도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홍앵커 오늘 아침에는 좀 따뜻했어요. 올해 들어서 제일 포근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낮은 좀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낮 기온 7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남부지방은 초봄 날씨처럼 정말 따뜻하겠습니다. 대구 11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밤부터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영동과 경북 산간, 경북 북부 동해안인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부터 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이에요. 날씨 진짜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추위 걱정은 덜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8도까지 올라서 3월 초순의 봄 날씨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데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